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는 버추얼 유튜버들이 부활시키는 메타버스 방송 컨텐츠에 대해서 오늘 세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면 저는 2019년도부터 버추얼 유튜버에 대한 솔루션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버추얼 유튜버뿐만 아니라 버추얼 아이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두리번의 서국한 대표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의 협회장으로 있고,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제는요, 버추얼 유튜버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고 한국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런 버추얼 아이돌들이 메타버스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을 했는지, 그리고 유니티 기반에서는 어떤 컨텐츠들이 나왔는지 사례를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미래,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앞으로의 미디어의 변화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유튜버, 일본의 시작과 한국의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어디에서 탄생을 했냐면 2016년도에 키즈나이라는 이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자신을 버추얼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버추얼 유튜버라는 용어가 정립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친구는 한 3년 정도 굉장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IP가 중국에 좀 넘어가면서 좀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들이 벌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키즈나이로 다시 데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추얼 유튜버의 시조새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의 어떤 행보들은 이제 음반이나 어떤 음악 산업 관련해서 좀 나아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버추얼 유튜버가 일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버추얼 유튜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상의 이미지들이 다 이런 스타일의 애니메 스타일의 캐릭터들의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는 게 가상의 유튜버를 칭하는 말인데, 다 우리 머릿속에는 왜 이런 미소녀들과 미소년들이 이렇게 색임이 되어 있을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 산업에서 시작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런 산업에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의 활동을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의 산업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2023년도에 두 회사가 있죠. 애니컬러라는 회사와 홀로라이브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업계에 이슈가 되었죠. 버추얼 유튜버 회사가 상장을 했다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 상장하자마자 3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 가치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 두 회사가 글로벌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전에는 LA 다저스 홈구장에서 홀로라이브 소속의 버추얼 캐릭터, 버추얼 유튜버가 노래를 부르는, 응원가를 부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그렇듯이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버추얼 유튜버들의 캐릭터성이 전 세계로 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기업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과연 돈을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사실 산업을 성장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얼만큼 돈을 버느냐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기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발전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의 데이터는 없지만 22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유튜브 슈퍼챗 순위 1위가 루시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슈퍼챗의 금액만 따져보면 46억 원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슈퍼챗 순위의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다 버추얼 유튜버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보통 유튜버라고 하면 먹방을 하거나, 그리고 실제 사람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대다수고 많을 텐데, 그분들이 후원을 받는 금액보다 버추얼 유튜버들이 받는 후원 금액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버추얼 유튜버 상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키즈나이가 등장하면서
발빠르게 우리나라에서도 버추얼 유튜버를 만들겠다는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네. 스마일게이트의 세아라는 친구가 먼저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앞서 강연에 있었는데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초이라는 친구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얼마 전에는 뭐 세아라는 친구는 이제 활동을 중단을 한다고 선언까지 한 상황인데요. 21년도에 이런 상황에서 우악굿이라는 친구가 VR 챗에서 버추얼 아이돌 오디션을 개최를 했었어요. 예, 사이버 오디션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그 VR 챗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한국의 버추얼 유튜버 산업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세계 아이돌이 탄생을 하면서 많은 서브컬처 팬들이 이세계 아이돌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보에 따라서 버추얼 유튜버, 버추얼 아이돌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업계의 관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그리고 팬층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팬들이 형성이 됐을 때 이제 작년 2년 전쯤에 이세계 페스티벌이라는 것까지 이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그 열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하이키 등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참여했는데 관객들을 미치게 한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계 아이돌입니다. 비어있는 무대, 전광판을 빛내는 캐릭터, 그리고 열광하는 팬들, 약 2만여 명을 벅차오르게 한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이세계 아이돌입니다. 버추얼 아이돌 이세계 아이돌입니다.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8월 빌보드 코리아 3위 등극,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돌파, 도 모자라 국내 최초 메타버스 페스티벌 이세계 페스티벌까지 개최한 버추얼 아이돌 그룹인데요. 최근 활동폭을 넓혀가며 국내 유명 가수들과 페스티벌까지 열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본 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버추얼 아이돌들이 은지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세상에 잘 안 드러나는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실제 가수분들과 가상 아이돌분들이 같이 콘서트를 하면서 좀 더 양지로 올라오면서 세상에 좀 더 다가가는 느낌? 이러면 너무 떡 같은데 처음에 드론 쇼 하고 할 때 굉장히 좀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몇몇 팬분들은 비주류라는 시선 때문에 입덕을 망설이기도 했다는데요. 진입점이 솔직히 좀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상의 인물을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말을 하고 버추얼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했었는데 입덕 보정기는 잠시였다고 하네요. 바로 이 치명적 매력 때문이라는데 평범한 아이돌들이 못하는 그런 콘텐츠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 팬분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것도 팬들이 해달라 하면은 금방금방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친구들한테 나 이세돌 좋아해 라고 얘기했을 때 바둑기사라는 말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 마이너를 넘어 메이저를 노리는 이세계 아이돌, 안 만나볼 수 없겠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는 저 인터뷰가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세돌이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세돌이라고 하면 10대부터 20대까지 다들 이제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둑 기사보다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세계 페스티벌이 2년 전에 10월이었죠. 예, 10월 달에 개최를 했었는데, 이제 바로 다음 달 5월 달에 제2회 이세계 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바로 고척돔에서 이제 3일간 이제 펼쳐지는데, 거기는 무려 빅뱅의 태양씨나 다른 유명한 10cm 유명 가수들과 더불어서 이세계 아이돌이 등장을 하면서 대망의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티켓 링크에서 예매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서브컬처라는 장르가 아까 얘기한 그 친구도 얘기했지만 약간 덕후 같은데라는 표현들을 했잖아요. 뭔가 음지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아직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서브컬처라고 하면 비주류 문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서브컬처라는 그 문화 자체가, 용어 자체가 마이너한 문화를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좀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오타쿠라고 하면 즉 이 그림처럼 뭐 집안에 틀어박혀서 캐릭터를 좋아하고 뭐 애니메이션만 시청하고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뭔가 이런 형태를 많이들 상상하시는데 아까 이세계 페스티벌에 오신 분들을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그분 팬들을 봤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업계나 그리고 뭐 대기업 그리고 다양한 직종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어떤 사회성도 가지면서 이 세계 아이돌을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오타쿠 문화와 한국의 오타쿠 문화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어떤 서브컬처 시장은 일본의 30분의 1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금 이 시장의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은 굉장히 높은 수치의 시장의 어떤 파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발전도 못하고 있어요. 저런 형태로서 5년 동안 계속 시장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이세계 아이돌이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세계 아이돌이 이 시장을 다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이세계 아이돌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려면 이 시장이 확대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새롭게 등장한 주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버추얼 아이돌인데요. 버추얼 아이돌은 이세계 아이돌들도 그렇게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데뷔를 했듯이 찐으로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라는 친구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플레이브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일본의 애니메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이분들은 웹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라 저는 한국만의 고정적인 IP 그리고 한국만의 색채를 담은 웹툰 스타일로 표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는 플레이브를 디자인했던 친구도 하랑이라는 웹툰 작가고요. 웹툰 작가가 직접 그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들이 표방하는 음악들이 K-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락 사운드의 J-팝 음악들이 아니라 K-팝 음악들을 선보이면서 지금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각종의 석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3년에 3월에 데뷔한 블레스트 소속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고요. 꾸준한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을 진행을 했고 데뷔 후 최단 기간 멜론 빌리언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펌업 더 볼륨이라는 그 앨범은 발매 6시간 만에 멜론 차트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얼마 전에 발매했던 대시라는 앨범도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하면서 굉장한 성공적인 행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지상파 음악 방송 첫 1위를 한 순간들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이 부분을 잘 보시죠. 이제 곧 생방송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생방송 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플레이브입니다. 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때 경쟁했던 사람들이 르세라핌 그리고 밤양갱, 비비의 밤양갱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켰죠. 근데 이분들을 제치고 플레이브가 1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숫자를 보시면 좀 좋습니다. 지금 음원이나 음반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브가 현저히 떨어져요. 밤양갱이 음원 음반에서는 1위고요. 그리고 뭐 르세라핌의 이지라는 노래도 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플레이브는 다 떨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만점을 찍은 게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과 생방송 투표율. 이게 만점을 찍었기 때문에 1위를 할 수 있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버추얼이라는 이 특화된 장르의 팬심의 덕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진짜 가능할까? 우리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일반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덕력보다 버추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덕력이 더 높을까? 라고 봐지는데요. 한번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이들이 1위를 했던 Wait for You라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플레이브 이전에 버추얼 아이돌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플레이브가 데뷔하기 전 한 6개월 전에 넷마블의 메이브라는 친구들이 데뷔를 했는데요. 이 메이브라는 친구는 150억 원이 투자된 거대 버추얼 아이돌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실에 기반한 친구들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데뷔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저는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어요. 와, 3D 그래픽으로 저 정도로까지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돈 들인 값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흥행에는 참패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처음에 플레이브가 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어떠한 캐릭터성, 그러니까 보여주는 비주얼의 이미지만으로 승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철저하게 안에 있는 안 사람, 저희는 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안에 있는 안 사람들의 능력과 어떤 작곡, 안무에 대한 능력들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친구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고요. 안무도 직접 짜면서 노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팬들은 아는 거죠. 네, 기존의 기업에서 만들어진 거대 엔터테인먼트사들에서 만들어졌던 뭐 유명 작곡가들 그리고 유명 안무가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진 아이돌이 아니라 직접 이들이 땀 흘려가며 노력해가며 만들었던 컨텐츠들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팬들은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이브는 왜 실패했을까요? 이 부분을 몰랐던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중심보다는 그냥 기술적, 비주얼적인 어떤 가치들만 보여주면 팬심이 생긴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팬심이 생겼던 부분들은 이 안에 있는 안 사람의 능력과 그 안 사람들의 어떤 퍼포먼스, 케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 것들을 또 표출할 수 있었던 게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건데요. 이 친구들은 뭐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거쳐서 준비해서 어느 시점에 빡 터뜨렸을 거예요. 근데 플레이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어져서 이들이 모였는데 우리 라이브 방송 해볼까? 아주 간편하게 시작을 했어요. 첫 시청자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2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명이 보면서 이 친구들 뭐야? 라고 시작을 했다가 이들이 꾸준하게 그들과 팬과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팬들하고 계속 소통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표현인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니 아직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친구들이 팬들과 소통을 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네, 그런데 이런 해법들이 달랐기 때문에 플레이브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팬심이 자극하려면 버추얼이기 때문에 버추얼이라서 나는 이들이 좋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없애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브는 음악방송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현실에서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돌과 같은 행보들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직접 뭐 팬사인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지만 그런 한계점은 라이브 방송이나 다양한 다른 소통의 창구들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버추얼이라는 장르, 버추얼 유튜버라는 장르는 일본에서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글로벌리하게도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새롭게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K-팝 버추얼 아이돌로 성장을 했던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어떠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추얼 유튜버라는 장르에서 탄생을 했지만 이 장르 자체가 우리 거대 시스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먹히고 있는 K-팝 시장과 같이 엮이게 되면서 지금 굉장한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본의 서브컬처 시장이 글로벌에서 얼마만큼의 시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보다 K-팝 시장이 글로벌하게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버추얼 유튜버 산업보다는 버추얼 아이돌 산업이 앞으로 기대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메타버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을까요? 첫 번째 요인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라이브 방송,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활동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들은 현실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팬미팅을 할 수가 없어요. 팬미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들은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훨씬 더 사람들하고 진정한 대화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플레이브의 팬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은 20, 30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제 아이돌의 팬덤들은 10대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들은 20, 30대예요. 그게 이제 표출하는 것들은 실제 아이돌에서 너무 이제는 가식적이야, 실제 아이돌은 너무 이제 식상해 하는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덕심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고 하는 중에 플레이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아이돌들은 그냥 얘네들은 현실이지만 훨씬 더 기업에서 만든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상 같아 라는 표현들이,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나와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그냥 뭔가 돈만 요구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평들이 많았던 친구들이 플레이브를 보면서 얘네들은 훨씬 더 버추얼이지만 사람다워. 그리고 그 덕심을 했던 컨텐츠가 뭐냐면 모션 캡처 에러 컨텐츠입니다. 이들이 모션 캡처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틀리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막 뛰어가다가 좀비가 되기도 합니다. 뭐 허리가 꺾이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우와 나 허리 꺾였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바이럴 되기 시작하면서 와 이 친구도 되게 재밌네 누구야 라고 하면서 여러 팬덤들이 형성이 된 사례들이죠. 이렇듯이 훨씬 더 버추얼이기 때문에 뭔가 갖추고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비단 이세계 아이돌이나 뭐 스텔라이브 그리고 브이럽, 브이리지처럼 다양한 버추얼 아이돌들도 똑같이 행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훨씬 더 버추얼이지만 팬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방송이나 컨텐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팬덤들은 몰입에 대한 단계들을 가지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버추얼을 왜 좋아할까? 예, 이 부분의 몰입 단계가 3단계로 어느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감각적 몰입 단계입니다. 플레이브나 이세계 아이돌을 처음에 좋아했던 친구들은 처음에 버추얼이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멜론 사이트에서, 그리고 나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노래를 들었는데 되게 노래가 좋네? 라고 하면서 이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찾아보니까 서사적 몰입,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들의 개인적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이돌을 데뷔했다가 실패했던 애들, 그리고 굉장히 고통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스토리를 갖게 되고, 근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서사, 그러니까 세계관, 그리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팬들과 소통했던 것들을 계속 스토리로 경험하다 보니까 서사적 몰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서사적 몰입이 생기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플레이브의 어떤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나 누구야 라고 올려있는 순간 팬들이 극구 말리기 시작합니다. 당장 내려라, 지워라, 나의 세계관이 깨지기 때문에. 예.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죠.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의 얘가 한 사람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 나는 플레이브라는 이 친구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서사적 몰입이 생기면 굉장한 강력한 팬덤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이 단계가 정서적 몰입입니다. 정서적 몰입은 그거예요. 내가 이 친구하고 교감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단계까지 하면 찐팬이 돼 코어 팬이라고 하죠. 코어 팬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의 요소 중에 그게 가능했던 게 얘네들은 라이브 방송하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팬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돌과는 다르게.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1, 2, 3단계의 몰입 단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저는 가상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지금도 버추얼 아이돌을 AI다. 뭐 이거는 제작자들이 만든다. 아직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AI가 만든 제작진, 뭔가 얘네들이 유명 프로듀서가 만든
버추얼 아이돌 뭐 이런 것들을 화두로 내세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팬들을 보세요. 저는 가상 이미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사람이 성장하는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일반 아이돌도 만들어진 이미지다. 차라리 버추얼 아이돌이 더 사람스럽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반 아이돌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그들을 시청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유튜브, TV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서 다 접하시지 않으세요? 여기에 과연 내가 BTS를 좋아한다고 해서 BTS를 실제로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콘서트 현장을 가도 그냥 LED 전광판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근데 버추얼 아이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서트도 하고요. 콘서트 들어가면 그들이 작게 있지만 전광판에 보이고 그리고 전광판에서 굉장히 무대 연출을 통해서 뭔가 나한테 더 가까이 오고 하는 부분들을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가상의 아이돌과 실제 아이돌은 별반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몰입감을 제공한 다양한 메타버스의 상호작용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플레이브가 펌업 더 볼륨이라는 이제 앨범, 미니 앨범을 발매를 하면서 이 곡 자체가 팬들과 함께 같이 만들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내가 건반을 치면서 이 곡 어때? 이런 느낌으로 가볼까? 하면서 팬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이 발매 6시간 만에 멜론 차트 1위를 기록하고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뭐 작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팬들하고 이 곡을 같이 만들면서 어떠한 또 팬심을 자극하는 부분들을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아이돌을 탄생시킨 사이버 아이돌 오디션도 보십시오. 이들은 끊임없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아이돌을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뭐 이게 성공하다 보니까 소녀 리버스라는 것도 오디션을 통해서 탄생을 했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오디션의 포맷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죠. 네, 이 세계 아이돌 말고는. 그리고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한 건데요. 더 블랙 오닉스라는 지식 서바이벌 방송 컨텐츠도 메타버스에서 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는 유명 유튜버들, 그러니까 유명 버추얼 유튜버들을 10명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하면서 총 8화에 거쳐서 이들이 더 지니어스 게임 같은 그런 지식 게임들 있잖아요. 그 게임들을 소화하면서 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많이들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버추얼은 콘서트를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콘서트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리파라는 친구가 이제 콘서트를 시작을 했을 때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리파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노래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특정된 공간에서만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콘서트장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런 접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팬들과의 상호작용 콘텐츠로 이런 다양성들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티 기반에서는 어떠한 메타버스 방송이 만들어졌을까요? 자, 여러분들 유니티에서는 지금 강력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VR 챗입니다. 예, 우아쿠시 이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플랫폼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제작도 자유롭게 유저들이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고 공간의 모습들도 유저들이 만들어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VR챗이 처음에 코로나 이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VR 기기를 끼고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소통 플랫폼이었는데 대단한 분이죠. 우아꾸님이 여기에서 VR챗 오디션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만들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디션뿐만 아니라 뭐 상황극 그리고 콘서트 그리고 뭐 예능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분이 보여주면서 야 VR챗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는 소셜 플랫폼이 아니라 컨텐츠 제작 공간이구나 라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된 거죠. 이렇듯 이게 VR챗이 다 유니티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유니티에서 어셋을 만들어야만 이제 VR챗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쉐이더나 텍스처 여러 가지 것들이 라이팅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아꽃이 만들었던 어떤 이 이세계 아이돌의 어떤 예능 방송 한번 이세계 보시죠. 아이돌의 서열 정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맵 제작자분이 만들어 주신 제목이고 퀄리티가 이세계 아이돌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객관한 뭐 테스트 엄청 보여주는 뛰어나다라고는 할 수는 이제 없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굉장히 던졌을 약간 때 플랫하기도 그거에 하고 대해서 내가 그런 이 상황들인데 섀도우에 대해서 몇 위라고 그래도 생각하는지 인기가 거기 많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 그런 게 콘텐츠라는 게 있어요. 꼭 그래서 그 고퀄리티가 숫자를 돼야 눌러주시면 되는데 된다라는 중요한 것들은 또 거는 아니거든요. 1위부터 6위까지 네. 따라라락 다 나오면은 이제 성공하면 퇴근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공 못한다. 그럼 문제 계속 내는 거야. 퇴근 못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화로 소통할 수 있고 이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뭐 카메라도 흔들리고 뭐 난리가 났죠. 나는 하지만 이세돌 이거를 봐도 내에서 팬들은 게임 굉장히 실력이 좋아합니다. 몇위라고 네. 생각한다. 자, 고민하고 한번 눌러보세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문제 이런 결과 인터랙티브한 보겠습니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이세계 아이돌의 누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질문을 받고 내가 부저를 누른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하고요. 일단은 비찬님하고 버거님이 1위를 선택해 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왜 버거님은 왜 오디오도 1위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깨지죠. 예. 그래도 재밌습니다. 저도 한참을 보게 되는 콘텐츠인데요. 네. 왕비호도 아주 잘했습니다. 아 비찬님은요? 마크 제가 아 알겠습니다. 자 네. 주제가 선정.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있고요. 이렇듯 VR 챗에서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여기 내에서 우리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VR 챗이 아닌 이제는 콘서트 무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플레이브는 언리얼 기반으로 제작이 됐거든요. 캐릭터들과. 근데 유니티 캐릭터는 퀄리티가 떨어져라는 사람들의 편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쉐이더, 강력한 쉐이더가 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강의 이후에 이 닐로튼이라는 이제 것에 대해서 양시백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 저는 그쪽에서 만든 한번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도 이 정도의 콘서트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됐어요. 잘 보시면 예전에 유니티 캐릭터들은 플랫함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쉐이딩의 뭐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지금 닐로튼을 적용을 하면서 지금 그림자에 대한 부분들 그게 라이팅의 그 무대의 조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닐로튼이라는 어떠한 강력한 플러그인이 탄생을 하면서 버추얼 캐릭터에서도 굉장히 고퀄리티, 유니티신에서도 고퀄리티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던 버추얼 라이브라는 더 블랙 오닉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는 유니티 기반 방송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계처럼 어떻게 보면 버추얼 라이브라는 솔루션은 하드웨어 기반, 하드웨어에서 방송 송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인데요. 10명의 버추얼 유튜버들이 각자의 집에서 동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각자의 집에서 동시 접속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딜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확보가 돼야 되는 관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건에서 저희는 하드웨어들을 직접 커스텀하고 개발을 하면서 방송 수준에 걸맞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VR 챗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어셋에 대한 퀄리티 부분들도 저희가 강력하게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이버 치즈직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서바이벌. 저희가 네이버 단 하나의 치즈직이라는 왕좌를 플랫폼에서 차지하기 위한 방송을 하기 시간을 시작했고 펼쳐보는 MC는 김수현 아나운서가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네. 김수현 아나운서는 참고로 우악굿의 아내분이십니다. 네. 네. 목소리로 전하는 일상의 꿀팁. 김빠른 잔잔하고 나긋한 목소리에 감춰진 엉뚱함. 이하나 이그노시스. 궁금한 건 못 참는 저돌적 천사 벨디르 미스텔테일. 자, 어떤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룰렛 보세요. 네. 과연 어떤 시간 관계상 네, 레드룸입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저와 하겠습니다. 함께 뒤에 열린 네, 블랙오닉스의 성과는 8회 동안 총 누적 시청자 수가 112만 명을 달성을 했고요. 최고 동접수로는 2만 1,000명이 이제 접속을 하셔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치즈직에서 10월 랭킹 12위에서 11월에 2위로 껑충 뛰어왔던 성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좀 펼쳐질 그 다음의 컨텐츠는 V리얼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V리얼은 저희가 이제 육성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서요. 현실의 K-팝 그룹들과 같이 콜라보 무대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버추얼은 버추얼이고 실제 아이돌은 실제였는데 저희는 이거를 융합해서 같은 콘서트 무대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유니티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유니티 기술로 개발한 AR 스튜디오 기술을 보일 거고요. AR 스튜디오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람과 버추얼이 같은 현실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입니다.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을 대형 LED 스크린에서 가상의 무대에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건데요. 이때까지 국내에서 실제 사람과 버추얼이 같이 이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을 활용해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이 모두 다 유니티 기반이 아닌 언리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 사항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70-80%그 버추얼 캐릭터들은 유니티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을 하려면 언리얼로 다 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버추얼 프로덕션에 유니티 기반의 어떤 플러그인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로 저희는 몰입감 있는 콘서트를 보이고자 해요. 실제 콘서트장이 아닌 사면 스크린, 용산에 있는 스크린X의 사면 스크린에서 이머시브 콘서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까 K-팝 아이돌과 실제 버추얼 아이돌이 같이 콜라보 콘서트를 하는 부분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런 우리가 메타버스 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얘기하고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비단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과 1970년대, 60년대는 우리는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가족들이 TV를 시청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시청하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강력한 모바일 미디어, 유튜브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거실 미디어가 아닌 침대 미디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소파 미디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각자 개인들이 모바일이라는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에서 미디어를 시청하고 있는 세대죠. 근데 불과 보십시오. 거의 30-40년 만에 이 세대가 변했습니다. 근데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작은 플랫폼 안에서 작은 디바이스 안에서 컨텐츠를 시청하는 날이 계속될까요? 저는 이제는 훨씬 더 사람들은 몰입감 높은 컨텐츠를 시청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에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 원하는 니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이런 컨텐츠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단 코로나 시대에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다들 잘 안 됐죠. 지금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뭔가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모두 다 공간만 만들었어요. 공간만 멋들어지게 만들어지면 누가 갑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사용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그럼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떠한 가치를 경험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고려 안 하고 공간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의 버추얼 유튜버들은 다들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팬심들을 동반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메타버스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그 플랫폼 공간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그들을 보려고 그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메타버스에 진입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뭐 VR 기기 힘들다, 작은 디바이스에 메타버스를 보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 메타버스 시대는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버추얼 유튜버들처럼 팬덤을, 유저들을 가진 강력한 IP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들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이제는 이 핸드폰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